명절날이었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모인 거실 한가운데에서 남편은 제게 말했어요. 우리 이혼합시다. 순간 거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쏟아졌어요. 67살 40년을 함께 산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어요. 알겠어요. 당신 말대로 하지요.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고 시동생은 숟가락을 든 채 멈춰 섰어요. 남편은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순순히 따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조용히 준비해 왔다는 것을요. 저는 67이 된 평범한 주부입니다. 결혼한 지는 어느덧 40해가 훌쩍 넘었고, 그동안 저는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엄마로서 제 몫을 다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명절이면 늘 그렇듯 새벽 5시도 되기 전에 눈을 떴고 부엌불을 켜면 아직 차가운 바닥의 냉기가 발끝으로 전해졌습니다. 슬리퍼를 끌며 걸을 때마다 발 뒤꿈치가 시큰거렸지만 이젠 그것도 익숙했어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전을 부치기 시작하면 집 안가득 고소한 냄새가 퍼졌고 그 냄새는 늘 제 명절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글지글 소리를 들으며 뒤집개로 전을 뒤집다 보면 어느새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켜두고 특집 프로그램을 보며 웃고 계셨고 시동생과 그 가족들은 아직 이불 속에서 나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가끔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곧 화장실 문 닫히는 소리뿐이었어요. 누구 하나 부엌에 들어와 도와주겠다는 말은 없었지만 저는 이미 익숙해진 몸처럼 묵묵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부엌 한쪽에서는 갈비찜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잡채에 넣을 채소를 썰다 보니 손목이 뻐근해졌어요. 칼질을 하다 말고 잠시 손목을 돌려보았지만 관절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명절이란 원래 이런 거니까, 며느리란 원래 이런 자리니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 몸은 그때 습관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부침개를 뒤집으며 문득 거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남편의 행동이 눈에 밟혔어요. 평소 명절이면 추리닝 차림으로 소파에 누워있던 사람이 그날은 정장 바지에 셔츠까지 깔끔하게 입고 거실을 서성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디 중요한 약속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손에는 휴대폰을 쥐고 계속 화면을 들여다보았고 가끔씩 현관 쪽을 힐끗힐끗 쳐다보는 모습이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바지주름을 손으로 펴보기도 하고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기도 했어요. 그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남편을 조용히 관찰했어요. 얼굴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고 입술을 자꾸 하즈며 무언가 준비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이상했어요.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저렇게 불안해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처음 눈치챈 거였어요. 그동안 저는 그저 부엌에서 음식만 만들고 상을 차리고 설거지하고 그렇게만 살았으니까요.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계획을 세우는지 저는 궁금해한 적도 없었습니다. 궁금해할 시간조차 없었어요. 점심 무렵이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고 집안은 금세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대문 열리는 소리, 인사하는 소리,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가 뒤섞였어요. 저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계속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음식을 날랐습니다. 상 위에 전을 올려놓고 국을 뜨다 보니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아무도 제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 시동생 부인은 소파에 앉아 손톱을 보고 있었고 조카들은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뜨거운 냄비를 들고 지나가도 길을 비켜주는 사람 하나 없었어요. 그때 갑자기 남편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어요. 평소 집에서는 야, 이봐 정도로 부르던 사람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부엌에 서 있던 저는 잠시 손을 멈추고 거실로 나갔어요. 친척들 모두가 상을 둘러싸고 앉아 있는 한가운데에서 남편은 마치 오래 준비한 말을 꺼내듯 제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도 망설임도 없었어요. 오히려 단단히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아침부터 느껴졌던 이상한 분위기가, 남편의 긴장이, 깔끔한 옷차림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요. 친척들이 숟가락을 든 채 우리를 바라보았고 시어머니는 리모컨을 쥔 손을 멈춘 채 무슨 일인가 싶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선 저는 남편의 입이 열리기를 기다렸어요. 손에 쥔 행주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발밑으로 부엌에서 흘러나온 물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올 말이 무엇일지 이상하게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예고도 없이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말을 꺼내듯 또박또박 말했어요. 이제 우리 각자 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순간 거실 안이 조용해졌고 숟가락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어요. 텔레비전에서 나오던 웃음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당황해야 할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조용했습니다. 놀랍지도 슬프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말을 이제야 들은 기분이었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모두 제게 쏟아졌고 누군가는 헛기침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손에 쥔 리모컨을 떨어뜨릴 듯 움켜쥐었고 시동생 부인은 눈을 크게 뜨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저는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슬픈 웃음도 억지 웃음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렇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는 제가 울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무릎 꿇고 매달릴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조용히 웃고 있었어요. 알겠어요.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 말대로 하지요. 그 말에 거실에 앉아 있던 사람들 표정이 동시에 굳어졌어요. 시어머니는 뭐라고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고 시동생은 숟가락을 든 채 허공에서 멈춰 섰습니다. 남편은 제 반응이 당황스러웠는지 헛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이렇게 가족들 다 있는 자리에서 말하는 게 깔끔하지 않겠냐며 괜히 시간 끌지 말고 서로 편해지자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투에는 미안함도 망설임도 없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놓은 결론을 통보하듯이 말했습니다. 남편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나이도 이제 많은데 서로 힘들게 살 필요 없다고, 재산은 자기가 공평하게 정리하겠다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정말로 동의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이상하게도 지난 40년이 한 장면씩 떠올랐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 허름한 반지 하나 끼워주며 고생만 시킬 것 같아 미안하다고 하던 얼굴이 보였어요. 아이가 아파 밤새 없고 병원을 오가던 날들, 시부모님 모시느라 제 친정엔 발길도 못하던 세월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딸 낳고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부엌에 섰던 날, 어머니 수발 들며
잠도 제대로 못 자던 밤들,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제 꿈은 생각도 못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그 모든 시간이 그 사람 입에서는 단 한마디로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각자 살자, 편해지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그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다는 게 그제야 마음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허탈함으로 밀려왔어요.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남편의 얼굴에 잠깐 안도의 기색이 스쳤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른 채 체념할 거라 생각했겠지요. 그는 저를 몰랐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보고 듣고 느꼈던 것들, 그리고 조용히 준비해 온 시간들을요. 남편은 제 침묵을 순종으로 읽었고 제 미소를 체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시동생이 형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고 조심스럽게 물었고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왜 웃고 있냐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말했어요. 알겠다고, 남편 말대로 하자고요. 그 순간 남편은 완전히 제 편으로 상황이 기울었다고 생각한 듯 했습니다. 그는 안심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는 자기가 준비할 테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말했어요. 그 얼굴에는 승리한 사람의 여유까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속에서 결론을 내려두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요. 진짜 이야기는 오늘이 지나고 나서 시작될 거라고요. 저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가 크게 들렸고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거실의 어색한 침묵을 메웠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어요. 이제 곧 모든 것이 시작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절이 끝나고 친척들이 하나둘씩 집을 떠난 뒤 집안은 거짓말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낮 동안 그렇게 시끄럽던 집이 저녁이 되자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고요해졌고 저는 설거지를 하며 그 고요함을 견디고 있었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소파에 기대 앉아 있었고 가끔씩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낯설게 느껴졌어요. 마치 이미 이 집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손을 닦은 뒤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도장과 몇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그 도장은 몇 달 전 딸이 제 이름으로 새로 파준 것이었고 서류들은 그동안 하나씩 모아둔 것들이었습니다. 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부 등본, 남편의 외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과 기록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처음 이걸 모으기 시작했을 때는 손이 떨렸지만 이제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사실 저는 몇 달 전부터 남편의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갑자기 늘어난 외박,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던 모습, 예전엔 관심도 없던 옷차림까지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는 모습도 낯설었고 집에 있을 때도 샤워를 자주 했어요. 어느 날은 세탁기에서 낯선 향이 묻은 셔츠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쓰지 않는 향수 냄새였어요. 그 셔츠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어느 날은 통장 정리를 하다 처음 보는 계좌를 보게 되었어요. 차 한 잔을 마시며 손이 떨리는 걸 억지로 참아야 했습니다. 그날 저는 한참을 그 통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인데 제가 모르는 계좌였어요. 돈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었고 그 액수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그 통장을 다시 제자리에 넣어두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마다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아니, 모른 척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그래 왔으니까요.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묻지 않았고, 낯선 향기가 나도 못 본 척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마음 한구석에서 더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건 딸의 전화였어요. 엄마, 아빠 요즘 이상하지 않냐고 조심스럽게 묻던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딸에게 말하다 보니 눈물이 났어요.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딸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혼자 너무 힘들었겠다고,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딸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딸은 이미 알고 있었다며 아빠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걸 봤다고 말했어요. 카페에서였다고, 손을 잡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걸 딸이 확인해 준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배신감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쉽게 저를 배신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딸과 함께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좌, 부동산 등기, 남편의 이동 기록까지 차근차근 모았어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제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남편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고,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집도 몰래 근저당을 설정해 놓았어요. 딸이 새 도장을 파주던 날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이름으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딸이 그렇게 말하며 작은 도장 케이스를 제 손에 쥐어줬어요. 그 도장을 보는 순간 뭔가 단단하게 마음이 굳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던 순간도 있었어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저는 평생 참고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번만큼은 제 인생을 위해 움직여야 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로, 며느리로, 엄마로만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저도 제 이름으로 살고 싶었어요. 서랍 속 봉투를 다시 넣으며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67이라는 나이가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제라도 제 인생을 되찾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방문을 닫고 조용히 내일을 준비했어요. 딸과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건 그 전화 통화 이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이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남편에게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 둘러댔고 집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제 의지로 밖에 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카페에 먼저 도착해 있던 딸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다며 손을 꽉 잡았어요. 손바닥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웃어 보였지만 딸의 따뜻한 손길에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어요. 평생 저를 위해 울어준 사람이 딸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며 준비해 온 것들이 있다고 말했어요. 밤새 정리했다는 말에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화면에는 아빠 이름으로 된 계좌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딸이 며칠 동안 밤을 새워 조사한 거였어요. 공동명의 부동산에 몰래 근저당이 설정된 것, 제 모르게 만든 대출, 그리고 매달 일정 금액이 빠져나가는 계좌까지 모든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40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일을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딸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엄마가 법적으로 받아야 할 게 얼마나 많은지, 그동안 헌신한 세월이 얼마나 소중한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가정주부로 살아온 시간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거라고 엄마는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평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딸이 조사한 계좌 내역을 출력하고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떼었습니다. 남편의 외도 현장을 목격한 날짜와 장소도 꼼꼼히 기록했어요. 딸은 심지어 사진까지 찍어뒀다며 조심스럽게 보여줬습니다. 카페 앞에서 낯선 여자와 팔짱을 끼고 걷는 남편의 모습이었어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실망감이 더 컸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쉽게 다른 사람과 걸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제 울 때가 아니었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며칠 뒤 딸이 소개해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높은 건물 15층에 위치한 사무실은 생각보다 아늑했어요. 창밖으로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책장에는 두꺼운 법전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고 부드러운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어요. 앉으라며 건넨 차 한 잔이 따뜻했습니다. 긴장한 제 손을 딸이 꼭 잡아줬어요. 변호사는 제가 준비해온 서류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부 사진들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히 싸울 수 있다고, 오히려 유리한 입장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40년 동안의 결혼 생활, 가정주부로서의 기여, 남편의 외도와 재산 은닉까지 모든 게 제 편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 묵혀있던 돌덩이가 조금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재산 분할은 물론이고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빼돌린 재산도 추적할 수 있고 공동명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도 주장할 수 있다고요. 저는 그제야 제대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엄마 잘하고 있다고, 이제 괜찮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딸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미안할 게 뭐가 있냐고, 당연한 일을 하는 거라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보니 유난히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제 마음처럼 개운해 보였어요. 그날따라 길가에 핀 개나리가 눈에 들어왔고 가로수 사이로 부는 바람도 상쾌했습니다. 괜히 발걸음이 가벼워졌어요. 버스 정류장을 지나며 벤치에 앉은 노부부를 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부러워했을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달랐어요. 제 인생도 제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여유를 느낄 틈도 없이 집안일 생각부터 했을 텐데 그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정리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딸이 옆에 있었고 법이 제 편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남편은 이미 외출한 뒤였고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고르며 생각했어요. 이제 남은 건 남편이 다음 수를 두는 순간을 기다리는 일뿐이라고요.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 이후 저는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딸이 정리해준 계좌 내역을 바탕으로 은행을 직접 찾아갔어요. 창구 직원에게 공동명의 통장의 거래 내역을 요청했고 은행원은 친절하게 출력해 주었습니다. 프린터에서 나오는 종이를 보며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두꺼운 서류를 받아들고 나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40년의 무게가 그 종이 뭉치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은행 밖 벤치에 잠시 앉아 숨을 고르고 나서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어요. 매달 빠져나가는 돈의 흐름이 보였습니다. 300만 원씩, 때로는 500만 원씩 제 모르게 다른 계좌로 이체되고 있었어요. 날짜를 보니 2년 전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2년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니, 모른 척 했던 걸까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새로 찾은 증거를 보고했고 변호사는 잘했다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런 거래 내역이 재산 은닉의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혹시 최근에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외출한 틈을 타 등기소를 찾았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우리 집 등기부 등본을 신청했어요. 서류를 받아보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1년 전 제 모르게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어요. 5억 원이라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제가 사인한 적도 동의한 적도 없는 일이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등기소 밖 벤치에 주저앉아 한참을 서류를 들여다보았어요. 공동 명의로 된 집인데 어떻게 제 동의 없이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남편이 제 도장을 몰래 사용했을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의 서재를 조용히 살펴보았어요. 평소에는 들어가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책장 사이사이 서랍 구석구석을 뒤져보니 숨겨진 서류들이 나왔어요. 대출 계약서, 제 이름으로 된 보증 서류, 그리고 낯선 여자 이름이 적힌 통장 사본까지. 손이 떨렸지만 저는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래된 사진첩도 발견했어요. 우리가 신혼 시절에 찍은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29살에 제가 수줍게 웃고 있었고 31살의 남편은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어요. 그때는 행복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때도 이미 불행의 씨앗이 있었던 걸까요? 사진 속 젊은 제 얼굴을 보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 여자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사진을 쓰다듬다가 조용히 앨범을 덮었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었어요. 저녁 무렵 딸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발견한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딸은 화가 난 목소리로 아빠가 너무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증거들이 엄마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위로해 주었어요. 저는 딸의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물러설 수 없었어요. 밤이 되어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남편의 뒷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저 사람과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정작 저는 저 사람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저 아내와 며느리, 엄마의 역할만 하느라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어요. 남편은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를 들으며 편안하게 소파에 누웠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제가 그의 서재를 뒤졌다는 것도, 은행을 다녀왔다는 것도, 변호사와 계속 연락하고 있다는 것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무지함이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찍어둔 사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파일로 정리했어요. 증거는 점점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폴더 안에는 벌써 100개가 넘는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하나하나가 남편의 거짓말을 증명하는 기록들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남편이 먼저 움직이는 순간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모든 카드를 꺼내 보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달이 밝았어요. 고요한 밤이었지만 제 마음속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폭풍이 아니라 고요한 결심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는 자기가 준비할 테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했어요. 재산은 자기가 벌어놓은 게 많으니 자기가 정리하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어요. 여전히 저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나이도 이제 많은데 법정까지 갈 필요 없다고 서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제가 순순히 따를 거라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40년 동안 그래왔으니까요. 저는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일이 생각보다 쉽게 풀린다는 표정으로 안도하는 눈치였어요. 심지어 언제 도장을 찍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싶다는 투였어요. 저는 조용히 차를 따르며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뭘 생각해 그냥 도장만 찍으면 되는데 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한 뒤 저는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책장 아래 숨겨져 있던 서류 봉투를 다시 확인하고 휴대폰으로 몇 장의 사진을 더 찍어 두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였습니다. 남편이 준비한 서류에는 어떤 함정이 숨어 있을지 알 수 없었어요.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남편이 곧 이혼 서류를 가져올 것 같다고요. 다음 날 오후 남편은 정말로 서류 봉투를 들고 집에 왔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서류를 펼쳐 놓으며 여기다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했어요. 저는 천천히 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어요. 그런데 재산 분할 내용을 보니 제 몫은 터무니없이 적었습니다. 공동명의 집은 남편이 가져가고 저는 1억 원만 받기로 되어 있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저는 표정을 감췄습니다. 이 집 시세가 15억 원이 넘는데 1억 원이라니요. 남편이 빼돌린 돈은 계산하지도 않았어요. 근저당 설정된 5억 원도 숨겨둔 계좌도 모든 게 빠져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며느리로 아내로 살아온 제 시간은 1억 원의 가치밖에 안 된다는 말이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차린 밥상, 아픈 시어머니 수발 들던 날들, 아이 키우며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시간들이 단돈 1억 원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남편은 제 눈빛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집은 자기 명의로 되어 있으니 자기가 가져가는 게 맞다고 1억 원이면 작은 집 하나는 살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딸한테는 따로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남편은 점점 목소리를 높였어요. 왜 대답을 안 하냐고, 이렇게 해주는 것도 고마운 줄 알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더 복잡해질 텐데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주는 게 얼마나 좋은 거냐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남편은 제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인 듯 했어요. 그럼 내일 도장 찍는 거로 하자고, 서류는 여기 놔둘 테니 잘 보관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거실을 나갔어요. 아마 그 여자에게 연락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탁자 위에 놓인 서류를 바라보며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그날 밤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이 가져온 서류 내용을 설명했고 변호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역시 재산을 숨기려고 하고 있다고, 절대 그 서류에 도장 찍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다고 우리가 먼저 움직이자고 제안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때가 됐어요. 더 이상 남편의 계획에 끌려다닐 수 없었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카드들을 꺼낼 시간이었어요. 변호사는 며칠 안에 가족들을 모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이제는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명절 때처럼 가족 식사 자리를 만들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남편도 시동생도 모두 모이는 자리를 만들겠다고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어요.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저도 이제 제 빛을 낼 시간이었습니다. 서랍에서 딸이 파준 새 도장을 꺼내 손에 쥐었어요.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이 도장으로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할 거예요. 남편이 생각하는 것처럼 순순히 끌려가지 않을 겁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며칠 뒤 남편은 다시 한번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명절 때 분위기가 어수선했으니 정리할 게 있다며 가까운 식구들끼리 밥이나 먹자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이혼을 자기 주도권 안에서 정리하고 싶어 했고, 가족들 앞에서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모습으로 남고 싶어 했어요. 여전히 제가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아침부터 유난히 마음이 차분했어요. 화장도 평소보다 단정하게 했고, 옷도 오래전에 사두고 거의 입지 않던 정장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단단해 보였어요.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모든 게 끝날 거라고요. 딸은 엄마 힘내라고, 자기도 언제든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부엌에서 밥을 짓다 말고 잠시 멈춰서서 생각했어요. 오늘이 지나면 정말로 제 인생이 달라질 거라는 걸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걸요. 손이 떨렸지만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이었습니다. 식구들이 모이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그는 일부러 목소리를 낮추며 차분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서로 감정 상하지 않게 정리하자고, 나이도 있는데 더 시끄럽게 살 필요 없지 않느냐고 말했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고, 시동생은 눈치를 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미 결론이 난 일처럼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어요. 남편은 제 앞에 서류를 밀어놓으며 여기다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재산 정리는 다 했으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도 덧붙였어요. 그 순간 저는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남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씩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기 시작했어요. 먼저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모르게 만든 계좌 매달 300만 원씩 빠져나간 기록들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다음으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꺼냈습니다. 제 동의 없이 설정된 5억 원짜리 근저당이 빨간 글씨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사진 몇 장을 펼쳤습니다. 남편이 낯선 여자와 카페 앞에서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 식당에서 마주 앉아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제 손으로 모였어요. 남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슨 일이냐며 서류를 집어들었고, 시동생은 형을 쳐다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정리된 서류철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모든 거짓말이 날짜별로,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차분하게 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남편이 빼돌린 계좌 이야기,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에 제 동의 없이 근저당을 설정한 일, 그리고 그동안 숨겨왔던 외도 사실까지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감정을 섞지 않았고 목소리도 높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방안이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에 쥔 서류를 떨어뜨릴 듯 움켜쥐었고 무슨 말이냐며 제 얼굴과 서류를 번갈아 보았어요. 남편은 말문이 막힌 채 서류를 붙잡고 손을 떨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40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헌신했다고, 새벽같이 일어나 밥 짓고 시어머니 수발 들며 살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게 준 이혼 서류에는 제 몫이 1억 원밖에 없다고, 이게 과연 공정한 거냐고 물었어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동생 부인은 고개를 숙였고 시어머니는 아들을 쳐다보며 이게 사실이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법적으로 제가 받아야 할 재산이 얼마인지, 위자료는 또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을 또박또박 전했어요. 그리고 저는 웃으며 제 도장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내민 서류가 아니라 제가 준비해온 서류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이혼은 하겠다고, 하지만 당신이 생각한 방식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제 조건은 명확하다고, 공정한 재산 분할과 위자료, 그리고 당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이라고 했어요. 그제야 남편은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걸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를 향해 뭐라고 말하려 했지만 그 말은 끝내 나오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남편을 향해 이게 다 무슨 짓이냐고, 며느리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소리쳤어요. 평생 남편 편만 들던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제 편을 든 순간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숨소리만 남았고 모두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입을 벌렸다 다물기를 반복하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이미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어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며 뒤를 돌아보니 남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처음으로 무너진 얼굴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겠다고, 더 이상 직접 만날 일은 없을 거라고요.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발걸음이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의 설렘이었어요. 그날 이후 일은 생각보다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소리를 높이며 억울하다고 했고 가족들 앞에서는 체면을 지키려 애썼지만 서류와 기록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절차가 시작되자 그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예전처럼 큰 소리를 치지도 못했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았던 사람인데도 그렇게 초라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낯설고도 씁쓸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담담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속에서는 이별이 끝나 있었던 것 같아요. 변호사가 말한 대로 재산 분할 협상이 진행되었고 남편은 결국 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 절반의 가치와 위자료, 그리고 빼돌린 돈에 대한 배상까지 모두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법원에 가서 최종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딸이 옆에서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집을 정리하던 날 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부엌 한켠에 남아있던 낡은 앞치마, 아이들이 어릴 적 낙서해 두었던 벽의 흔적, 명절마다 쌓아두었던 가릇들까지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손때 묻은 냄비,
얼룩진 행주, 모서리가 다른 도마까지 모두 제 시간의 흔적이었어요.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긴 숨을 한 번 내쉬고 나니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이 집에서 보낸 시간이 제 인생 전부는 아니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지 누군가의 아내였고 며느리였고 엄마였을 뿐이에요. 정작 저 자신으로 산 날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이제부터는 제 이름으로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집을 나서는 날 남편은 끝내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어요. 현관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더니 미안하다는 말인지 변명인지 모를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만 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그동안 버텨온 제 자신에게 하는 인사였어요. 문을 닫고 나와 계단을 내려오는데 발걸음이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지금 저는 작은 전셋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2층 아파트 280만 원짜리 원룸이에요. 예전 집에 비하면 작지만 이상하게도 더 넓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차를 끓이고 창문을 열어 햇빛을 들여요. 베란다에는 작은 화분 몇 개를 놓았는데 매일 아침 물을 주는 게 제 새로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꽃이 피고 지는 걸 보며 저도 이렇게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걸 느껴요. 딸과는 자주 통화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쯤은 함께 밥을 먹으러 나가요. 딸은 제가 예전보다 얼굴이 밝아졌다고 말합니다. 웃음도 많아졌다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도 그걸 느낍니다. 거울을 보면 주름은 여전하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훨씬 또렷해졌어요. 가끔은 혼자 근처 공원을 걸으며 제 속도를 찾습니다. 천천히 걸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하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평범한 하루들이 이제는 소중하게 느껴져요. 오후 햇살이 따뜻한 날이면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기도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니 있어도 괜찮은 시간이에요. 얼마 전에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서예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붓을 잡고 먹을 갈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같은 반 사람들과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좋습니다. 모두 비슷한 나이의 여자들인데 각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만 힘들었던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서로 위로하고 웃고 때로는 함께 울기도 합니다. 명절날 가족들 앞에서 이혼 이야기를 들었을 때 웃으며 도장을 찍었던 그 순간이 제 인생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걸 요즘 들어 더 실감합니다. 그날 저는 끝장을 본 게 아니라 새로운 장을 연 거였어요. 40년 동안 남의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제 인생을 살 차례였습니다. 가끔 후회되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오히려 더 일찍 결정하지 못한 게 아쉬울 뿐입니다. 67이라는 나이가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이제야 저는 제 인생을 제 손에 쥐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늦었다고 생각했던 시간에 비로소 제 이름으로 사는 삶을 시작한 셈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뭘 할까 생각하는 게 즐거워요. 누구를 위해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는 게 아니라 저를 위해 하는 일들이에요. 창밖으로 해가 지는 걸 바라보며 차를 마십니다. 노을이 참 예쁘네요. 예전에는 저녁 준비하느라 이런 풍경을 볼 여유도 없었는데 이제는 매일 이렇게 노을을 볼 수 있어요. 작은 행복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저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